세바시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해 주세요. 오래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도쿄에 도쿄 타워가 있는데요. 300m입니다. 남산 타워보다 100m가 높은데 추운 겨울날 어떤 남자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데인데 올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올라가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올라갔냐? 자살하러 올라갔답니다. 근데 왜 구조 요청을 했냐? 얼어 죽을까 봐. 이 실제 뉴스였습니다. 심리학에서요, 초점 오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한 것에 눈길을 쏟다 보면 나머지를 놓치는 것, 부분에 몰입하다가 전체를 못 보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특히 사람은 부정적인 신호에 약하다고 합니다. 한 번 비난을 받으면 5번 정도 칭찬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끌리고 스텝이 좀 꼬이면, 일이 안 풀리면 모든 게 끝났다고 이렇게 비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오류에 빠진 적 없습니까? 그게 좀 심해지면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립니다. 전 불면증을 처음 어디서 겪었냐면 20대 때 군대에서 겪었습니다. 군대에서 불면증 겪기가 참 어려운데 왜 그랬냐? 훈련병 시절에 태권도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매일 태권도를 연습시키고 일정한 주기마다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밤에 잠자는 시간이 달라요. 중대별로 계속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대장은 계속 밤잠을 줄여가면서 연습을 시킵니다. 문제는 저희 중대 안에 태권도를 가장 못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면증은 안 겪었던 것 같은데 거의 훈련소를 나가기 전날까지 다리를 찢고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의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상대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 친구도 빨리 통과해서 편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끝까지 안 됐던 겁니다. 제대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테레비를 봤는데 그 친구가 딱 인터뷰하러 나온 거예요. 밑에 타이틀 보니까 판사였습니다. 와, 판사로서 법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한 2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하느라고? 저 친구 나보다 태권도 못했는데. 예, 우리는 뭔가에 갇혀 삽니다. 거기서는 하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진짜 돌이켜보면 뭐 돈도 학력도 집안도 외모도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태권도 하나면 모든 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처럼 여겨졌으니까요. 벗어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 갇혀있을 땐 모르다가 벗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요. 벗어나지 못하면 때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폴란드 속담에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초점 오류입니다. 쉼표를 마침표로 잘못 읽어내는 겁니다. 전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신이 물음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물음표, 어느 때 우리는 붙이게 됐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유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감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3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순간. 아니, 잘 때도 꿈을 꾸니까 생각에 계속 묶여있죠. 어쩌면 우리 세계의 한계는 나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 생각의 한계는 또한 언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감정과 항상 결부됩니다. 물론 1 더하기 1은 2다. 이럴 땐 감정은 별로 결부 안 되죠. 대부분의 생각은 감정과 맞물려서 서로 강화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비판했다. 그건 그냥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많은 분노, 수치심 뭐 그런 감정들을 동반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죠. 그런 감정과 생각은 또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와 생각. 내 생각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그게 때로는 쓸데없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믿어지세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평평한 지구학회 이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끼리는 그게 진리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 도는 거 비슷한 거지요. 나의 생각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때가 많다.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감정과 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고리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 감정을 비슷하게 공유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왠지 멀리하게 됩니다. 한참 그 사람을 욕했는데 듣더니 난 걔 좋던데 그러면 절대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표정이 닮고요. 말투로 닮습니다. 표정을 바꾸면 주변에 사람이 바뀝니다. 학부모들이 모여서 되게 어떤 감정을 공유하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누구와 함께 증폭시키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생각과 감정 관계 이 세 가지는 상호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뒷담화 많이 하시죠?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그걸 공유하면서 거기에 또 감정을 결부시켜서 계속 그걸 강화합니다. 물론 뒷담화도 살면서 때로 필요하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뒷담화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만큼 불신이 많은 거죠. 자, 여기에 유머는 어떤 새로운 틈새를 만듭니다. 비트입니다. 자, 유머와 생각의 관계를 봅시다. 유머는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의 집입니다. 언어가 없는 인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언어를 우리가 상실한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유머는 말장난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뭐죠? 아재 개그죠. 제가 여기서 이 강의의 격을 위해서 아재 개그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되게 아재 개그는 국제적으로 번역이 안 되죠. 어느 나라든 말장난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권에서 온 아주 멋진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빌 게이츠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예,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한답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이 마이크로가 영어로 그냥 마이크로인데 우리말로 마이크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자, 이런 말장난부터 시작해서 뭔가 생각을 바꾸는 것, 누가 날 공격했는데 그걸 받아치는 이런 절묘한 지성이 유머에서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 비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아?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이때 한성은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개도 웃겠는가. 그래서 이게 언어는 항상 다의성을 갖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언어가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인간은 여러 층위를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 체계로 싹 맥락을 바꿔버리면서 이런 유머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그 부호 손정희 씨가 보시면 머리가 좀 벗어졌죠. 누가 그랬대요. 자꾸 머리가 뒤로 밀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똑같은 것도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그랬습니다. 난 태어났을 때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똑같은 팩트, 이 사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지적 유연성,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미덕입니다. 유머는 당연히 감정을 정화하지요. 웃고 나면 모든 게 싹 풀리고 그 전에 고민이었던 것이 사라져 버릴 때가 많죠. 우리말에 재밌습니다. 웃어 넘긴다 이런 말이 있죠. 웃어 넘긴다. 울어 넘긴다 이런 말 없습니다. 초월의 힘이 유머에 있고 감정을 바꿔내는 그런 하나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유머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방점이요. 유머에 있지 않고 사실 감각에 있습니다. 우린 너무 유머에 집착해요. 근데 감각이 없는데 유머가 돼요? 감각이 영어로 뭡니까? 센스죠. 센스가 정확하게 감각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감각, 센스 어느 때 많이 쓰죠? 패션 감각, 방향 감각 이런 말 씁니다. 자, 문제는 이게 타고난 건가?
모든 감각은 타고난 것도 있고 내가 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감각은 어떤 감각일까요? 유머 감각할 때 감각은 타인에 대한 감각입니다. 공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걸 지금 느끼는지를 모르면 유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니까 아재 개그밖에 안 나오고 더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머는요, 웃음은 함께 웃어야 됩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병든 웃음이 많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한 사람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웃음거리가 된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웃고 있는, 그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그런 경험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함께 웃지 못하는 웃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비웃음, 모멸감,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몸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파동을 칩니다. 이건 제 후배가 자기 아이들을 어디 놀러 가서 찍은 건데, 이렇게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찍다가 아빠가 뒤로 넘어졌어요. 물에 빠지면서 그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릴 때 다 이런 가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 그게 유머 감각보다 더 중요하다. 자, 이 사진을 보더니 다른 후배가 이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찍어서 자기 아들. 제 책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웃깁니다. 아이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한테 웃음을 주지요. 여러분 아이 키우신 분들 어릴 때 빵 터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랑 처음 발레를 보러 갔대요. 발레가 뭔지 모르고 그냥 처음 보는 거였어요. 언니들이 이렇게 발끝 들고 막 춤을 추는데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한참 보더니 엄마한테 살짝 이러더래요. 엄마, 그냥 키 큰 언니들이 하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직 어른들의 언어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엉뚱한 삑사리가 나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지하철에서 짜증이 나갖고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빠! 그러더래요. 예, 뭐 이런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일부러 유머리스트가 될 필요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머는 세계관이고 태도다. 관점을 바꾸는 것, 리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어떤 틀에 갇혀 사는 거고요. 태도는 뭘까요? 나 자신의 바보스러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유머는요, 우스꽝스러운 것, 누가 잘난 거 보고 웃지 않거든요. 그 우스꽝스러운 것이 함께 받아들여서 웃게 되는 게 있고,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폭력이 됩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보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요. 그때 용서를 받으면서 모두가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지하철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어딘가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옛날에 그 다음역 알려줄 때는 자동응답으로 지금은 나옵니다만, 그때는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하철이 하도 길고 계속 어두운 곳에 반복이니까 피곤하다 보면 이게 깜빡 놓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역은 했는데 자동적으로 딱 이게 홍대 앞인지 신촌인지 헷갈려 버린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데, 그런 승객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냥 듣고 넘어갈 텐데 이게 다음역은 하면서 침묵이 길어지면 갑자기 솔깃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음역은 점점 긴장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걸 수습하시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디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자람, 바보스러움을 용서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상도의 어느 산골에 오래된 고택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한 구절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지만 저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계문일소. 문을 열면 하나의 웃음이 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웃지 못할까요? 어쩌면 마음이 다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인간관계 괴롭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은 위대합니다. 그걸 긍정할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연결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이어져야 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감옥이라는 게 뭘까요? 감옥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감옥이라는 게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웬만한 거 다 가능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자기 손으로 문을 여는 거라고 합니다. 네, 감옥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안다고 하지요. 여러분, 어느 감옥에 지금 계십니까? 어디에 문이 있을까요?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하나가 그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